비행기 조종사인 제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상한 걸 여쭤봐야겠다면서요. 김서방은 집에 있나요? 그럼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자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를 보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조종하는 뉴욕행 비행기에 탔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문 틀 사이로 옅은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거실 마룻바닥에 희미한 빛의 얼룩을 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정과가 담긴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한 계피향이 가꾸은 약과 냄새와 어우러져 작은 집안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법으로 만든 것이었죠. 저는 낡은 소파에 남편 김민준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 서연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아과 의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겪은 복잡한 의료 사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명랑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마치 온 세상이 그녀 환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열심히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이 사실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은 서연이를 지나 방안을 훑다가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 멈췄습니다. 이따금씩 그의 손가락은 탁자 밑에서 몰래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 두려운 듯 빠르고 은밀한 움직임이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명 일 때문일 거야. 민주는 제약회사에 다녔습니다. 항상 계약과 예기치 않은 출장으로 목까지 일이 차 있었죠.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이 즐거운 오후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바람처럼 막연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과가 담긴 접시를 탁자에 놓는 순간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순간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잠깐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게. 저는 말하며 수년간 갖고 온 화분들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는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제 큰아들 정훈의 아들인 손자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조종사로 저는 그의 헌신과 성품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잠시 경유하는 중인데 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지막 비행에 대한 이야기, 짙은 구름과 태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족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직전 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좀 이상한 걸 여쭤볼게요. 그가 마치 단어를 고르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민준 삼촌, 집에 있어요? 그 질문은 예기치 않게 날아와 제 가슴에 밝히는 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집안을 향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서 찻잔을 들고 서연이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거실에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 선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심각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할 말을 이미 준비한 사람처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제가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뉴욕행 비행기예요. 옆에는 나이든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가까워 보였어요. 이륙 전에 기내를 점검하러 가면서 그들 옆을 지나쳤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원의 새소리,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뉴욕에 다른 여자와 함께.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선우가 제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핏줄이고 저 자신보다 더 신뢰하는 손자입니다. 하지만 제 거실에 앉아 딸과 웃고 있는 남자, 민준. 어떻게 그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얽혔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저를 살피듯 미간을 찌푸린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언가 정보를 캐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교회하는 분이야. 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제 마음을 읽으려는 듯 몇 초 더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곳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통화에 집중하며 선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비행에만 집중하렴. 이건 내가 알아볼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선우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갑자기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이는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따금씩 막연한 말을 던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차가운 불안감이 제가 수년간 가꾸어온 평화로운 정원을 가로지르는 독바람처럼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찻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돌보던 어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에 여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모든 몸짓, 모든 시선을요.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거의 조심스럽다시피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우가 착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매의 눈을 가졌고 가족 모임에서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민준을 잘 압니다. 하지만 선우가 옳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혼란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의 묵주를 찾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이미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제 오랜 습관입니다. 그것은 제 삶의 평온한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깔끔하게 다려진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좀처럼 보이지 않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냄새 좋네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가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커피포트를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이 제게 그런 칭찬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거리를 두었고 때로는 제가 부부의 일에 너무 관여하면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 며칠간은 제가 다가가려 했었지만 민주는 항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 완벽한 사위처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지하수맥처럼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커피를 따라 주었고 그가 우유나 설탕 없이 잔을 들어 한참 동안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알던 민주는 절대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설탕 한 스푼과 우유를 조금 넣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블랙커피는 인생처럼 쓰다고 농담까지 했었죠.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블랙커피를 마셨니? 저는 마치 무심한 질문인 것처럼 가벼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빠르게 훑은 뒤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해야죠. 어머님, 제 입맛도 변했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평소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퍼즐에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이가 늘 그렇듯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로 높이 묶었으며 눈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뺨에 빠르게 입을 맞추고는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요. 오늘 병원이 완전 만원이에요. 아마 밤늦게나 들어올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렴, 우리 딸.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려나갔고 조용한 부엌에는 민준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밖은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는 만두를 먹고 있었는데 제가 서연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매운 고추장 소스를 듬뿍 묻혀서 먹고 있었습니다. 진짜 민준이라면 절대 손대지 않을 소스였죠.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그가 연달아 2개를 먹으며 맛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내 생각에 넌 매운 거 못 먹지 않니? 저는 참지 못하고 내뱉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 이제 적응하고 있어요. 그가 그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말을 고쳤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시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말, 모든 몸짓은 거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정오쯤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의료기록이 든 서류처를 깜빡했어요. 민준 씨한테 오후 2시쯤 병원으로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서재에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그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가죽 커버의 작은 수첩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수첩을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빠른 움직임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으로 서류 좀 가져다 달래. 이 시까지. 저는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져다 줄게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저를 피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민준에게 같이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를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아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민준을 저와 함께 보고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 오늘 사위를 장보기에 데리고 나왔네. 이게 웬일이야? 고깃집 주인인 김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마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요즘 너무 바빴어요, 사장님.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진짜 민준이라면 시장에서 수십 번은 봤을 김 사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걸으며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평생 저를 알고 지낸 꽃집 주인이 손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한테 꽃 안 사줘요? 여기 안 온 지 꽤 됐네. 민준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날 날씨가 덥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찜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준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짧은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당신 그런 거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약간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었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 가끔은 믿음이 좀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 그가 마치 암기한 대사를 읊듯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조용히 있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진짜 민주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게 직접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저 같은 늙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밤늦게 서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은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에 머물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가 나타났지만 민준이 거의 달려들다시피 해서 제가 본 적 없는 속도로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몇 단어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온 메시지예요, 어머님. 그가 말하고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 반응, 그의 당황스러움은 제 의심을 확신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업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재빨리 꺼냈습니다. 선우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이제야 연락드려요. 그날 통화 후에 다시 승객실로 내려가서 확인해 봤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이 나타나자 저는 거의 숨을 멎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짙은 파란색 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나이든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정교하게 올렸으며 목과 손에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짙은 화장을 했지만 나이의 주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 그 옆모습은 민준이었습니다. 혹은 제가 민준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손을 떨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질식시키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이.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하고 화면을 잠근 뒤 솟구치는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깔끔한 흰 셔츠 차림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저를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려고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친척한테서 온 메시지야. 저는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끝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해독하려는 듯 몇 초 더 제게 머물렀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인 채 그곳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금은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신선한 과일 봉지를 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유진이 놀러 온대요. 그녀가 부엌 식탁에 봉지를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꽉 껴안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민준을 너무 믿었습니다. 지금 충분한 증거 없이 말한다면 그녀는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에 유진이가 와인 한 병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힘껏 껴안으며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서연이의 일, 병원 이야기, 그리고 그녀와 유진이가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절의 오랜 추억들. 민준도 그곳에 있었고 웃으며 친절하게 굴었지만 저는 이따금씩 그의 시선이 마치 경계하는 듯 제게 쏠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유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이 순간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와인을 더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딸아, 과자가 다 떨어졌네. 집 앞 편의점에 가서 과자 좀 사다 줄래? 저는 부드럽지만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민준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하고 재빨리 제 휴대폰을 꺼내 유진이에게 선우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아, 이것 좀 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뉴욕행 비행기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이야. 내 손자 선우가 보고 찍었어. 유진이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접시처럼 커졌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맙소사. 저 사람은 윤세라 회장이잖아요. 그녀가 낮지만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투자자예요. 민준 씨 회사에 자본을 투자했죠. 재계에서는 모두들 남편이나 자식은 없고 젊은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한다고들 해요. 유진이의 말은 제 심장에 또 다른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세라, 낯선 이름이었지만 위험한 느낌을 동반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복도에서 민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넣고 그가 깨끗한 접시 더미를 들고 들어왔을 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쁜 두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속닥거리세요? 그가 가식적인 톤과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부엌일 얘기 좀 했어, 김서방. 서연이는 과자 사러 갔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순진한 미소로 과자 봉지를 들어올리며 들어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딸기맛 과자 먹을 사람? 그녀는 다가올 폭풍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외쳤습니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제게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와 유진이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민주는 모두에게 와인을 더 따라주며 세심한 남편 역할을 연기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비행기에서 윤세라 회장을 껴안고 있는 이미지가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정훈 오빠에게 전화하세요. 우리끼리 따로 얘기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진이는 답없는 질문들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선인장들이 쌀 아래 조용히 자라고 있는 작은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지어 보인 그녀의 환한 미소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둘러싼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너무나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민준도 곧 집을 나섰습니다. 제약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꽉 쥔 채 마치 발각될 수 없는 비밀이라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모습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길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우의 사진, 유진이의 경고, 모든 것이 퍼즐의 날카로운 조각들처럼 합쳐져 제가 마주하기 두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저와 제 큰아들 정훈이를 강남의 한 작은 카페로 불렀습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와 평온한 분위기가 마치 도시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선우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마치 처음으로 큰일에 직면한 소녀처럼 긴장하며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훈이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의 복잡한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한 채 제 바로 뒤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노트북을 팔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전날 밤처럼 환하지 않았고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벽등의 희미한 불빛이 테이블을 비추는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친밀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정훈이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민준과 윤세라 회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우의 예기치 않은 전화, 민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유진이가 사진 속 여성에 대해 확인해 준 것까지요. 정훈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들었고 그의 눈은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것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정말 윤세라 회장이 맞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 여자는 재계에서 수상한 투자로 유명해요. 불투명한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훈이의 말은 저를 떨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시선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진지함만을 발견했습니다. 정훈이는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 회사 재무자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직 일부 내부 계정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어젯밤 집에 돌아간 후에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지출이 많았어요. 노트북 화면이 밝아지며 일련의 청구서와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와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 두바이, 파리의 고급 호텔 숙박비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보석 구매 거래 내역도 있었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윤세라 회장 명의의 투자 펀드로 이체된 거액의 자금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정훈이를 바라보며 가슴을 짓누르는 질식감을 덜어줄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훈이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사진을 확대한 뒤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이 지출들이 윤세라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게 확실해? 그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거래 내역 한 줄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그녀의 투자 펀드로 거액이 이체됐어요. 민준 씨가 윤 회장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후에요. 날짜를 비교해 봤는데 선우가 언급한 비행 시점과 일치해요. 저는 주머니 속 묵주를 무의식적으로 꽉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의 모든 숫자,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제가 한때 민준에게 가졌던 신뢰를 깊이 베어냈습니다. 저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서연이뿐만 아니라 저까지 속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훈이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은행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민준의 회사 계좌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국제 거래가 많았고 사치품 지출뿐만 아니라 불법 활동의 정황, 아마도 자금 세탁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정훈이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요. 민준이가 우리가 의심하는 걸 알면 모든 증거를 지워버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집으로 달려가 서연이를 껴안고 이 난장판에서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딸을 보호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정오, 저는 납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을 때 서랍을 뒤지고 있는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중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깜짝 놀라 서랍을 황급히 닫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오래된 계약서 좀 찾고 있었어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닭곰탕 끓였는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어린 긴장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 부엌으로 왔지만 점심 내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메시지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걱정 없이 돌봤던 어린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볼 때마다 그가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마당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에요.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정황이 있어요. 민준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읽기를 마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정을 되찾기 위해 정원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맞설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우의 사진, 수상한 거래 내역, 민준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서연이를 이 혼란에서 꺼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하얀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 힘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에 맞설 힘을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익숙한 외침과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이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김치찜을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대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준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진짜 민준이 매운 것을 전혀 못 참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조금만 들어가도 얼굴을 찡그리고 기침을 멈추지 못했죠. 만약 제 집에 있는 남자가 민준이 아니라면 이 음식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늘 가던 고추 가게에서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주인 김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박 여사님 댁에 큰 잔치 있나 봐요? 그녀가 붉고 살찐 고추를 재빠르게 고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사위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요.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매운 걸 먹고 싶다고 하네요. 김 사장님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김서방이 매운 걸 먹는다고요? 내가 기억하기론 고추를 악마보다 더 무서워했는데. 그녀의 말은 제 의심을 더욱 굳히는 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등골을 스치는 오싹함을 감추며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장님. 저는 말하고 재빨리 마른 고추와 다른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단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음식을 요리해 온 사람의 정성으로 고추를 갈고 재료들을 섞었습니다. 김치찜의 강렬하고 매운 향이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했던 옛 시절의 기억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향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냄비 옆에 서서 양념을 적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순진한 미소, 그녀가 민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선우가 보낸 사진, 유진이가 발견한 수상한 거래 내역을 생각했습니다. 냄비에 더하는 양념 한 숟가락마다 그것은 마치 화건과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요. 밤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서연이가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어머니, 김치찜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그녀는 행복하게 식탁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말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어머님.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모든 몸짓, 모든 시선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득 찬 접시를 내주었고 일부러 고춧가루를 한 겹 더 뿌렸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날 만큼 매운 고춧가루였죠. 조심해서 먹어요, 여보. 서연이가 약간의 조롱 섞인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는 엄청 매워서 아무나 못 먹어요. 민주는 자신있게 숟가락을 들어 큰 덩어리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내주네요. 이렇게 맛있는 건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진짜 민주는 절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몇 년 전 마지막으로 김치찜을 했을 때 그는 한 조각만 맛보고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매운맛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 한 잔을 통째로 마셔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고추를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요.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매운 거 좋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의 기색이 살짝 비쳤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로 당신 국에 고춧가루 조금 넣었다가 혼까지 났던 거 기억나는데 민주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빠르게 훑은 뒤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여보. 그가 자연스럽게 들리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운 거에 익숙해졌어. 지금은 아주 좋아해. 하지만 저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보았습니다. 음식의 매운맛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먹었지만 숟가락질 하나하나가 제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느렸습니다. 저는 음식을 맛보는 척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일 목록에 또 다른 증거를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만약 그가 민준이라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즐겁게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날마다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 이제 엄마 김치찜도 다 먹고. 그녀는 제가 그를 쳐다볼 때마다 그의 시선이 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민준의 어깨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돌려주었지만 속으로는 서연이를 그 방에서 데리고 나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일어나 접시를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리창을 통해 베란다로 향하는 민준의 살금살금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전화기를 손에 들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통화는 짧았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는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예쁘네요. 그가 대답하고는 마치 제가 더 질문할까 두려운 듯 재빨리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이는 아직 어두울 때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바로 뒤따라 제약회사에 긴급회의가 있다고 서둘러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모습이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과 함께 길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이제는 수수께끼였고 저는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저는 서연이와 민준의 침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은 제 안에서 느끼는 불안한 흐름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개다가 우연히 방구석, 침대 발치에 놓인 낯선 가죽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집에서 전해본 적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금속 지퍼는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닫아서 방해되지 않게 치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니 지퍼가 약간 열려 있었고 낡은 수첩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서 민준 혹은 누구든 그 사람이 몰래 읽고 있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머릿속의 한 목소리는 멈추라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목소리는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만졌습니다. 마침내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수백 번 열린 것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빽빽하게 손으로 쓴 글씨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함. 아침에. 장모님은 잠들기 전 묵주 기도를 하심. 서연이 생일 9월 24일 흰 국화 선물하는 것 기억하기.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세심한 남편의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습관과 취향에 대한 상세하고 소름 끼치는 목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저에 대한, 정훈이에 대한, 심지어 선우에 대한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보통 수요일 오전에 시장에 가심, 정훈이는 주말에 어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함. 모든 문장이 칼날처럼 제가 한때 민준에게 가졌던 신뢰를 깊이 베어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낡은 신분증 하나가 2페이지 사이에서 떨어져 제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은 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혹은 민준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적힌 이름은 김민준이 아니라 박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듯 신분증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지훈, 낯선 이름이었지만 끔찍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수첩과 신분증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제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제 집에 사는 남자는 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식탁을 닦고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수첩과 신분증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했습니다. 민준, 혹은 박지훈, 혹은 그의 행세를 하는 누구든 그를 생각했습니다. 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면 제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음모 때문일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묵주알을 굴리며 평소의 기도 속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조차도 제 안에서 외치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눈에 띄게 초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가방 못 보셨어요? 그가 평범하게 들리려 애썼지만 걱정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못 봤는데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침실 어디에 뒀겠지.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계단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가 방을 뒤지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찬 눈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수첩 못 보셨어요? 그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수첩,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서연이한테 물어보지 그러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해독하려는 듯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밤에 서연이는 늘 그렇듯 명랑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의 어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평범해 보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볼 때마다 그는 마치 제가 그를 발견할까 두려운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사기꾼의 정체를 밝힐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서연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처럼 커피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지만 민준 혹은 그의 역할을 연기하는 누구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음식인 신선한 치즈와 부드러운 소스를 곁들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식탁에 접시를 놓았지만 속으로는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일찍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지어 보인 그녀의 환한 미소가 제 영혼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바쁠 거예요. 아마 밤늦게나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제 그와 제가 이제 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남자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부엌에 앉아 그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냄새 좋네요, 어머님.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커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쓰는 듯 천천히 먹었지만 이따금씩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저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식탁에 설탕 그릇을 짚기 위해 몸을 숙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격하기로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각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소금 좀 건네줘요. 그는 순전히 반사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소금통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지만 그의 시선이 차갑고 의도의 찬 제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공포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김민준이 아니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각 단어는 그가 쌓아올린 가면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농담을. 하지만 그의 눈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수첩과 신분증을 꺼내 그의 앞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신분증 속 박지훈의 모습은 민준의 완벽한 복사본이었지만 그 이름은 반박할 수 없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그리고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몇 초간의 끔찍한 침묵 끝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속에서 분노와 고통의 파도가 몰아쳤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내 사위 행세를 하는 거지? 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쳐다볼 용기가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각 단어가 무거운 짐인 것처럼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민준이 놀라울 정도로 외모가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민준이 몇 달 전 그를 찾아와 애인과 함께 출장을 가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달라며 거액의 돈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박지훈이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애인이라는 단어를 듣자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순진한 미소, 그녀가 민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닮았지? 박지훈은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절도죄로 교도소에 있었고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형수술을 했는데 우연히 민준과 똑같은 얼굴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길에서 그를 만났고 그가 그 점을 이용해 자신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앞에 앉아 실수를 저지른 아이처럼 떨고 있는 남자 박지훈을 보았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분노했습니다. 그에게 소리치고 우리 가족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의 깊은 곳, 다른 한 부분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후회도 보았습니다. 이 일로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나? 저는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진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드러나면 서연이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수상한 거래, 윤세라 회장, 그리고 뜻하지 않게 위험한 게임에 휘말린 제 앞의 남자 박지훈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하게요. 나와 협력해. 네가 서연이와 나에게 잘 대해준 것을 봤어. 그건 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모든 진실을 자백하면 넌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이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유일한 기회야. 박지훈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치 위험한 문턱을 막 넘어선 것처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훈이와 유진이를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벗어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데리고 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를 약간 불신했습니다.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정훈이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그가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정훈이의 꿰뚫는 시선 앞에서 작아지려는 듯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배신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긴장감과 약간의 후회만을 보았습니다. 유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의 과거, 출소 후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세월, 그리고 서울의 한 거리에서 민중과 운명적으로 마주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박지훈이 식탁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게 돈을 벌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라고 했어요. 제게 거액을 주면서 출장을 가야 할 때마다 자기 행세를 해달라고 했죠. 그는 출장 이야기를 하며 망설였고 저는 그것이 민준의 애인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 타이핑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수집한 일련의 문서,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급 호텔 비용, 비싼 보석, 그리고 윤세라 회장의 투자 펀드로의 거액 이체 내역이에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어머님, 불법 금융 네트워크예요.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보며 속으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줄이 증거였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민주는 서연이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였습니다. 정훈이는 턱을 손에 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기소하기에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민준이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모든 증거를 지워버릴 거야.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반짝였습니다. 곧 민준이가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발표하기 위해 큰 파티를 열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곳이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이자 가장 취약해질 곳이죠. 그의 무대를 그의 몰락의 장소로 만들 거예요. 유진이의 말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묵주를 꽉 쥔 채 속으로 기도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서연이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박지훈을 보았습니다. 너는 이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제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걸 증명해야 해.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맹세합니다. 박 여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돕겠습니다. 정훈이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저명한 전직 검사인 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큰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처럼요. 몇 분 후 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경제범죄수사대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직접 사건 파일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의 빛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민주는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딸 서연이는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동의했지만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긴장된 얼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마치 속임수의 무게를 벗어던진 듯한 안도의 빛을 보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이것이 너의 유일한 기회야. 우리를 배신하지 마.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맹세합니다, 여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청소하며 병원에서 돌봤던 어린 환자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아이가 수술 후에 깨어나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서연이가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은 참 잘해.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우리 딸.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큰 폭풍이 막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티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직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약한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낡은 마룻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묵주를 꽉 쥔 채 평소의 기도 속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진실이 폭풍처럼 터져 나올 날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순진한 미소, 그녀의 연약한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곧 받게 될 충격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보호하는 것과
그녀가 잔인한 진실에 맞서게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아주 좋아하는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잘 어울려요? 그녀가 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바퀴 돌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이 찢어졌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구나, 딸아.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드레스를 바로잡는 것을 도와주며 이 마지막 평화의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듯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는 곧 일어날 일, 저와 정훈이, 유진이, 그리고 박지훈이 준비한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마치 제가 진실을 숨김으로써 그녀를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정훈이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차는 민준이 파티를 여는 고급 호텔을 향해 붐비는 서울 거리를 조용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아 긴장감을 감추려 했으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서의 일, 돌보는 어린 환자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민준 씨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발표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꽉 껴안고 다가오는 폭풍에서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호텔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정문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으로 화려했습니다. 유진이와 정훈이가 연락했던 전직 검사인 한 변호사님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의에 찬 시선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외딴 구석에 서서 긴장했지만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선우의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윤세라 회장의 팔짱을 낀 채 멋진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짙게 화장했지만 나이의 주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미소 지으며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연단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명한 투자자이신 윤세라 회장님과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 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선우가 뉴욕행 비행기에서 찍었던 사진이 고화질로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윤세라 회장을 껴안고 둘 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친밀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홀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윤 회장은 창백해지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힘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홀의 정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 제복에 엄한 표정을 한 경제범죄수사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윤세라 씨, 금융사기, 자금 세탁, 국제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홀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비명과 서두르는 발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이 몸부림치자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끊어지고 보석들이 그녀의 몰락의 상징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이 마지막 줄에서 떨면서도 단호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선은 민준과 박지훈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놀라운 닮은 모습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김민준에게 고용되어 그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민준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일격처럼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제 눈물도 흘러내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딸아. 언제나 여기 있을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윤 회장도 그의 뒤에서 여전히 헛된 몸부림을 치며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민준과 윤 회장의 모습이 대한민국 전역의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정훈이의 차 안에서 서연이 옆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물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우리 집은 기묘한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마치 방금 지나간 폭풍이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공허함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익숙한 벽을 비추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따스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서연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은 부어 있었고 눈물은 말라지치고 텅 빈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마지막 닷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모든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박지훈의 증언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과 후회로 민준에게 고용되어 대역을 하게 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협조 덕분에 박지훈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마주할 뻔했던 처벌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었죠. 경찰서를 나오기 전 박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수척한 모습에 감사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속임수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그가 한 일에 대한 약간의 분노를 느꼈지만 길을 잃었던 한 사람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도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며칠간 고통에 잠겨 있다가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아과 병원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어린 환자들의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녁 노을이 뒤뜰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서연이는 낡은 나무 벤치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평생의 은인이세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의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런 말 마렴, 딸아. 제가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지난 며칠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아픈 마음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어머니의 모습을요. 정훈이와 선우는 그 힘든 시기에 서연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정훈이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도왔고, 서연이가 민준의 계략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선우는 바쁜 비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주 전화를 걸어 서연이를 웃게 하려고 농담을 했습니다.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진이는 이제 거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와인 한 병이나 케이크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 저녁 식사는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가끔 서연이의 시선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 멍해질 때도 있었지만요. 민준과 윤세라 회장의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융사기, 자금 세탁, 국제사기 등 그들의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했습니다. 민준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고, 윤 회장은 넓은 인맥으로 여전히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와 정훈이가 제공한 증거는 그녀의 모든 탈출구를 막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았지만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어난 일이 민준의 인생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박지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연기 교실을 열었다고 썼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고 마음속에 작은 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과 종이를 들어 답장을 썼고, 머지않은 날에 서연이와 함께 그의 수업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박지훈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선인장들이 저녁 노을 아래 조용히 자라고 있는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묵주 알을 굴리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70살이 된 저는 때로는 정원의 꽃처럼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제 아이들의 기둥이 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상처를 남겼지만 새로운 시작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안에는 저의 힘, 우리 가족의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의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식물들의 향기와 마당에 걸린 풍경의 맑은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주신 것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함께할 제 아이들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이 길끝에서 빛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저는 인생이 항상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 순간까지 따라온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진실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사랑이나 신뢰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명철함과 용기를 동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폭풍에 맞설 때 가족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킬 때만이 우리는 어둠을 뚫고 우리 삶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기 위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시며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